20. 메리에나에서 남쪽을 향하던 오후 본격적으로 뇌우가 퍼부었다. GPS는 42,000피트 상공을 나타냈다. 앞쪽 항로에 진홍색 경고 표시가 가득했다. 제이미는 잠시 제시에 대해서는 잊었다. 최면에 걸리든 아니든 경비행기를 조종할 때는 뇌우와 만나면 곤란하다. 그는 괴물 같은 뇌우에 집중했다. 뇌우를 피할 수 있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갈 수 없어서 차라리 고도를 1,000피트로 선택해 재빨리 움직였다. 경비행기는 검은 비 기둥 사이를 누볐다. 굵은 빗방울이 비행기를 두드렸다. 빗줄기에 씻긴 날개와 앞창이 말끔해졌다. 그는 맑은 대기를 향해 날아갔다. 계기 비행, 즉 비행 자세, 비행 지점, 항로 등을 자체에 장비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거나 착륙하는 방식. 계기 비행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GPS가 쓸만은 해도 뇌우 근처에서 운항을 계기에 맡기는 것은 재미난 일은 아니었다. 정작 계기가 필요한 때는 악천후 때인데 악천후 때는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제이미에게는 불만스러웠다. 제이미는 한참을 날았다. 아래로 소나무 숲이 펼쳐졌다. 메리에나 비행장으로 돌아가는 항로에는 은색 사슬 갑옷으로 막을 친 듯 구름이 자욱했다.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 가시거리가 1마일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비행기의 비행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었다. 바닥에서 지도를 집어 현재 위치를 찾았다. 가장 가까운 비행장은 남서쪽 10km 지점에 있었다. 그쪽은 억수같이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제이미가 젊었을 때는 뇌우 속에서 착륙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그럴 엄두가 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가까운 비행장은 남동쪽 24km 지점에 있는 크로스시티였다. 서쪽 하늘로 뇌우가 밀려오고 있었다. 제이미는 그 방향으로 기술을 돌렸다. 연잎 위의 개구리처럼 여기저기 비행장들을 기웃거리기 위해 직선 항로는 포기했다. 전방에 있는 비행장들 모두 폭우에 휩싸이면 마지막 비행장에 착륙해서 폭우가 물러갈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작정한 바 있었다. 지금이 그때일 터였다. 크로스시티에서 16km 떨어진 곳에서 폭우를 보았다. 한밤중처럼 새까맸다. 하지만 서두르면 제때 착륙할 수는 있을 것 같았다. 엔진을 최대로 올리고 기술을 낮추었다. 경비행기가 톡톡 튀듯 앞으로 나아갔고 속도는 140노트에서 190노트가 되었다. 그는 조종석에 앉아 소리내어 말했다. 내 최고의 자아가 잘 헤쳐나가고 있어. 80초 후 그는 크로스시티의 활주로를 보았다. 높이가 300m나 되는 파도처럼 폭우가 밀려들었고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뜩거렸다. 크로스시티 관저탑! 빛이 34 찰리는 크로스시티 21 활주로 360피트 상공의 북동쪽 2km 지점에서 접근 허가를 기다린다. 곧 폭우가 몰려들 텐데 착륙할 비행기가 있기는 할까 싶었다. 제이미의 비행기는 활주로 100피트 상공에서 200노트의 속도로 달렸다. 스로틀은 아이들, 즉 저속 상태에서 엔진을 공회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아이들, 피치업, 즉 일정한 각도나 각도 속도값을 넘어서면 조종관을 움직여도 회복 불능인 상태를 말한다. 피치업 상태였다. 제이미는 바람이 부는 쪽으로 회전했다. 상승과 함께 속도가 떨어지고 있었다. 기어 핸들과 플랩 레버를 다운시켰다. 그리고는 기술을 내리고 최종 진입을 향해 가파르게 회전했다. 활주로 끝이 빙빙 돌며 그에게 다가왔다.
빗줄기에 휩싸여 사방은 잿빛으로 물들었다. 착륙장치 위치 지시 화면에 휠 다운, 즉 바퀴 내림이 나타나자 젖은 포장도로에 닿은 바퀴가 물을 튀겼다. 1분 후 대기 램프로 지상 활주하면서 제이미는 비행기 어항에 든 금붕어가 되었다. 조종실 덮개 위로 폭우가 쏟아져서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것 외에는 엔진이 돌아가는지조차 구분이 되지 않았다. 당연히 앞은 보이지 않았다. 유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비행기를 세우자 비 내리는 소리에 휩싸였다. 조심스럽게 지도를 접는데 가까운 데서 번개가 치더니 천둥이 비행기를 흔들었다. 접힌 지도의 가장자리에 큼직한 글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여정에 고양된 자아를 양육하고 안내하는 데 대해 깊이 감사한다. 악천후 속에서 무사하게 착륙한 후 처음 눈에 띈 것이 양육이라는 표현이었다. 20일 크로스시티에서는 남동지역 말 사육사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그 바람에 제이미는 빈 방을 구할 수가 없었다. 호텔 직원들은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듯이 그들도 내게 친절하면 좋겠다. 예의 바르게 대했지만 모두 빈 방이 없다고 말했다. 월요일까지는 빈 창고방도 없다고 했다. 제이미는 할 수 없이 비행기 날개 밑에 비상용 담요를 펴고 자기로 했다. 몸이 젖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그런데 기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모기만 출현했다. 어두워지고 얼마 안 되어 모기떼가 몰려들자 날개 밑에서 잔다는 생각이 싹 사라졌다. 제이미는 조종석으로 들어가 벌레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좌석 등받이의 왼쪽에 몸을 기대 최대한 뻗고 양발을 오른쪽 방향키 페달에 올렸다. 제이미는 손전등 불빛으로 T-34기 파일럿 핸드북을 다시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214쪽짜리 핸드북에는 흥미로운 글과 사진이 담겨 있었다. 33쪽까지 읽으니 배터리가 방전되어 손전등이 꺼졌다. 덥고 습하고 좁은 비행기에서 어둠 속에 혼자 있는 것. 이런 제시 따위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새벽이 오려면 10시간은 더 지나야 했다. 제이미는 제시를 받아들여 주변 세상을 바꾼다는 게 겨우 이건가 싶었다. 하지만 금세 매일 밤 편안한 잠자리가 생긴다고 제시하지 않았으면서 그래?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너는 다른 세상을 진실이라고 상상한 세상을 제시했어. 난관이 없는 세상을 바랬다면 진작 그렇게 말했어야지. 네가 바라는 게 불편이 없는 거라면 메모를 그렇게 했어야지. 제이미는 당장 여분의 배터리를 찾아서 손전등을 켜고 제시들 목록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덧붙일까 고심했다. 후덥지근하고 좁은 데서 혼자 웅크리고 있자니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그 와중에도 그는 자기 최면을 걸 제시들의 목록을 수정할 생각을 하면서 슬며시 웃었다. 늘 맛있는 음식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다. 또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거나 공과금을 내지 않아도 되면 좋겠다. 그 순간 가까운 곳에 누군가 있었다면 킥킥대는 제이미의 웃음소리를 들었으리라. 22. 제이미는 꿈이 완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해뜨기 1시간 전쯤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그는 학교인 듯한 장소로 가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학교라기보다는 빈 칠판들로 에워싸인 곳이었다. 여러 개의 칠판에 수천 개의 단어가 있었지만 모두 지워졌다. 줄줄이 분필 글씨가 지워진 자국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잠에서 깨기 직전 칠판 한가운데에 쓰인 단어 하나를 보았다. 단어는 분필로 적은 게 아니라
돌에 새겨져 있었다. 인생. 순간적으로 검은 칠판이 빙그르 돌았고 그는 잠에서 깼다. 동쪽 하늘에서 첫 새벽이 밝아왔다. 평소 꿈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제이미는 꿈의 마지막 장면에 매달렸다. 그는 의미 있는 꿈들은 기억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꿈이 그에게 답이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답이라고 확신한 제이미는 그 답을 안고 질문을 찾아갔다. 인생? 어리석은 짓 같았지만 제이미는 소매에 꽂힌 펜을 빼서 지도에 적었다. 인생. 그것을 기억하는 게 무척 중요한 듯했다. 그런데 차츰 바보짓으로 느껴졌다. 인생이라고 적긴 했지만 그 의미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쩌자고? 제이미는 스스로에게 반문했다. 그는 조종석에서 벗어나 서늘한 공기 속으로 나갔다. 모기는 없었지만 몸은 꽈배기처럼 꼬인 듯했다. 기지개를 켜 몸을 길게 느렸다. 날개에서 땅바닥까지는 2피트였지만 4피트처럼 느껴졌다. 와, 정말 힘든 밤이었어. 몸이 뻣뻣하네. 뻣뻣해. 일출을 바라보면서 그는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렸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그는 아니라고 소리쳤다. 아니지. 네 말을 따라하지 않을 거야. 내 감정에 대한 부정적인 제시는 거부할 거야. 나는 아프거나 제한이 있다거나 불행하다는 최면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난 뻣뻣하지 않아. 안 뻣뻣해. 그 반대야. 지금 여기서 나는 완벽한 삶의 완벽한 표현이거든? 오늘 아침 나는 뱀처럼 유연해.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어.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상태고 기운이 펄펄해. 머리는 날카롭고 정신은 맑아. 잘 쉬었으니 하늘을 날 준비가 되었다고. 그는 부정적 최면을 깨는 기술을 발휘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뜻대로 될지 의심스러웠다. 그런데 놀랍게도 적중했다. 뻣뻣한 기분이 사라졌다. 그런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기 무섭게 뻣뻣함도 없어져 버렸다. 뱀파이어가 그의 목을 물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날이 밝기 전 그는 걷는 연습을 했다. 다리가 전혀 뻣뻣하지 않은 것 같았고 성경에 나오는 기적적인 치유라도 일어난 것처럼 몸이 가벼웠다. 마음속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반사작용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부정적인 제시를 즉시 부정하고 본성을 확인하자 제시는 퇴짜의 구렁으로 사라지고 순식간에 보행 능력이 회복되었다. 이 세상은 겉보기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승리감을 맛보며 어슴푸레한 유도로를 달렸다. 이런저런 제시들이 있다면 어두운 쪽보다는 밝은 쪽을 택하는 게 좋지 아니한가? 앞으로는 매번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거야. 난 주로 안 좋은 면만 보면서 살았으니 이제는 좋은 면을 볼 때도 됐지. 자기 최면이라는 것이 설마 이렇게 간단할 줄은 몰랐다. 제이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곧 자신의 의심을 말렸다. 이상하게 느낄 것 없어.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제대로 된 거라고. 그는 빙그레 웃었다. 떠밀리지 말자고. 아니, 난 벌써 배선을 바꾸는 쪽으로 떠밀렸는걸. 효과가 있는데. 긍정적인 삶을 확신하는 것들만 내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야. 부정적인 제시들을 거부할 권리가 내게 있어. 마음속에 새롭게 생긴 당당한 자아가 어둠의 세력에게
덤벼보라고 소리쳤다. 제이미 포브스는 마음속에서 벌어진 싸움을 보며 쑥스럽지만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새로운 자신이 이길 거라고 장담했다. 그는 마음속에 스승에게 인사했다. 고마워요. 지금부터 큰 변화들을 보게 될 겁니다. 23. 폭우가 내린 후 하늘은 밝고 넓게 펼쳐졌다. 남동쪽은 조종사들이 눈이 시리다고 표현하는 하늘이다. 제이미는 비행 준비를 하면서 정오 무렵에 적운, 즉 뭉게구름이 낄 거라고 예상했다. 오후 나절이면 가벼운 구름이 다시 뇌우를 만들 터였다. 동쪽 지평선 위로 태양이 떠오를 즈음 T-34기는 바퀴를 올리고 남쪽으로 상승했다. 공기는 서늘하고 기름 바른 빙판처럼 매끄러웠다. 제이미는 착륙을 그려보았다. 완벽한 터치다운 후 경납고까지 지상 이동을 할 터였다. 그때였다. 3,500피트 상공에서 심술꾸러기 같은 마음이 슬그머니 고개를 내밀었다. 완벽한 착륙이 안 될지 몰라. 무슨 일인가 생길지 모른다고. 엔진이 정지할 수도 있어. 전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바퀴가 반쯤만 나오다 잠겨버릴지도 몰라. 그는 낙관적인 자아가 어두운 생각들을 부정하고 공격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었다. 오일 라인이 파손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지 않을 거야? 부정적인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엔진 고장이 뭐가 부정적인데? 네가 비행을 좋아하는 데는 예측 불가란 이유도 있잖아. 오일라인 파손은 사건이야. 일종의 시험이라고. 받아쓰기 시험처럼 부정적인 요소가 없다고. 물론이야. 네 말이 맞아. 부정적인 걸 알고 싶어, 제이미? 부정적인 것은 이런 거야. 나는 아파. 나는 덫에 걸렸어. 나는 멍청해. 난 겁나. 나는 가장 숭고한 자아와 떨어져 있어. 하는 생각들이야. 부정적인 것은 시험이 아니야. 너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게 바로 부정적인 것이야. 속사포같이 쏟아져 나오는 자아의 말들에 제이미는 대답했다. 시험은 없다고 걱정 없는 비행을 하자고 최면을 걸지 그래? 아니, 그러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아? 왜 그런데? 너는 시험에 통과하는 걸 좋아하니까. 증명해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 제이미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조종 관련 시험만이 아니었다. 조종만이 아니야. 모든 시험이 다 그래. 넌 왜 그리 자신만만하지? 나는 아닌데. 네가 나는 자신 없다라는 제안을 받아들였으니까 그렇지.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내가 자신만만한 것은 내가 주변에서 보는 것이 내가 믿는 것인지 염려하지 않아서야. 믿는 것을 본다는 것을 알거든.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일이 내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 네가 허락한다면 한동안 내가 자신감을 채워줄게. 너 스스로 편안하게 자신감을 얻을 때까지는. 고맙긴 한데, 그런데 뭐야? 빈칸에 부정적인 걸 넣으려는 거야? 조종사 제이미는 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데 무심결에 겁쟁이 마냥 중얼댔다.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 고맙긴 한데 네 도움은 필요 없어. 그는 고양된 자아가 재미있어 하는 기미를 알아차렸다. 좋아.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줘. 잘 있어. 새 친구가 가버리니 좀 쓸쓸했다.
제이미가 소리내어 말했다. 하나도 안 외로워. 고양된 자아는 완전히 가버린 게 아닐 것이다. 고양된 자아는 높은 곳에 있다가 부르면 대답할 것이다. 전에는 자신 있는 척 했지만 이날 치유되자마자 자신감이 느껴졌다. 제이미 포보스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자신이 속한 문화로 인해 최면에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허한 말장난이 아님을 그는 믿는다. 그 개념을 시험하면 할수록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신속하고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명확하게 내면으로부터 다가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비행기가 4,500피트 상공의 연무 꼭대기를 비스듬히 지나며 장차 커질 꿈을 꾸는 팝콘 같은 구름을 스쳤다. 한순간 흰 연무 위에 비행기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무지갯빛 후광의 중심에 강렬하게 빛나는 검은 윤곽선이 생겼다. 제이미는 탄성을 질렀다. 조종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다. 이 순간은 스냅 사진처럼 뇌리에 찍혀 평생 간직될 것이다. 꿈에서 칠판에 적힌 다른 단어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다른 단어들은 지워지고 인생이라는 두 글자만 남았을까? 다시금 꿈에 대한 의문이 고개를 들었다. 그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면의 강한 자아가 슬그머니 말을 걸어왔다. 또 왔구나. 실제 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해? 다른 건 모두 제시와 겉모습일 뿐이니까. 그래, 알고 싶었지. 아, 인생이야? 실제로 있는 게 인생이야? 5,500피트에서 그의 머릿속 프로펠러 레버가 하강 쪽으로 젖혀지자 공회전이라고 믿는 것이 가상의 회전 속도계에서 분당 2,700에서 2,400으로 떨어졌다. 시각이나 청각, 촉각은 진정한 것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들은 최면의 일부분일 뿐이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알아. 그게 진정한 거야. 진정한 것은 나라고. 지금까지 그래왔지. 앞으로도 그럴 거야. 속삭임이 들려왔다. 시공간이 보이고 또 안 보인다고 속는다. 온갖 제시들과 오도, 추측, 믿음에 속고 별별 이론과 법칙에도 속는다. 불꽃놀이를 하는 듯한 우주의 빙빙 도는 은하계에서 계속 핵폭발을 하는 와중에 나선형을 그리며 또는 혹성들 중 하나인 지구의 식은 용암 표면에서 직립보행하는 인간인 채 하면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다. 하지만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근본 원리는 삶이다. 진정한 나는 죽어가는 불꽃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한다. 고향이라고 믿는 이곳에서 우리는 문명을 믿는 오랜 이방인들이다. 사후를 믿고 그 후의 세계를 꿈꾸는 데서 영혼을 창조한다. 우리는 모두 내적으로 상징들을 다루며 각자는 죽지 않는 진정의 불꽃이고 불빛이다. 제이미는 눈을 깜빡거렸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비행기를 조종하기 때문이지, 제이미. 아니야. 그럴 수가.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게 이미 내면에 있는 거야. 쭉 알고 있었던 거라고. 지금 그걸 기억하겠다고 결정한 것 뿐이지. 넌 이게 재미있어? 세상을 만드는 일? 그럼 재미있지.
잘 해내가고 있어. 내가 또 우리가 세상을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알게 될 거야. 모든 제시와 이미지, 말, 확인이. 내가 알게 될 거라고? 내가 권태로움을 간절히 원하면 모를까. 이제 돌이키지 못해. 제이미는 평생 배우고 싶었던 것에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았다. 그는 정리를 해보자고 생각했다.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고 있는지 말해줘. 우리는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재미있겠다 싶은 이야기를 상상하고. 우리는 어딘가에서 떠다니고 있지 않아.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우리는 이야기를 상상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연기할 수 있는 배우인 자기를 상상해. 다른 자아가 말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있을 필요가 없어. 하지만 그래, 우선은 그렇다 치자고. 계속해봐. 우리는 상상, 제시, 아이디어로 자기를 만들지. 그 안에 있고 싶다고 최면을 건 환경 속으로 자기를 끌어들이는 거야.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고 원하면 언제든 내가 제시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지. 우리는 언제든 자기 이야기를 어느 방향으로나 몰고 갈 수 있지만 시공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바다이자 무대야.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우리는 창조적인 최면이 아닌 창조적이지 않은 최면에 빠져 살게 돼. 창조적인 최면? 그거 멋진걸? 우린 몸을 갖고 있지 않아. 그렇다고 계속 상상하는 것뿐이지.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행복하거나 무기력하거나 생각이 없거나 똑똑하다고 계속 스스로 제시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제이미는 말을 멈추고 다른 자아의 반응을 기다렸다. 듣고 있어. 계속해봐. 바로 거기야. 내가 있는 데가 거기라고. 내가 있는 곳은 거기가 아니야. 너는 그 뒤에 있어. 하지만 네가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도 좋아. 내가 너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유한한 인간 친구? 넌 방금 이 파란 깃털 날개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늘 내 안에 갖고 있고 환상적인 비행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안 거야. 너는 1마일 높이의 절벽에 서서 날개가 펴진다고 믿으면서 몸을 내밀고 있어. 지상에서 균형을 잃었으니 공중에서 그걸 찾기를 바라는 거야? 그래, 공중에서 균형을 찾는 거야. 멋지군. 제이미는 그 말을 끝으로 한동안 고양된 자아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는 방금 자기가 한 말을 되새기며 시간을 보냈다. 24. 오후에 폭우가 내리기 시작할 즈음 T-34기는 착륙해서 연료 주입을 마치고 안전하게 경납고로 들어갔다. 제이미는 빗속에서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캐서린과 보낼 시간이 기다려졌다. 할 말이 정말 많았다. 또 그녀의 반응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다. 다음 날은 이번 여행에서 일어난 일들을 떠올리며 하루를 보냈다. 비행을 되살리고 들은 말과 아이디어를 돌이키며 최대한 자세히 적었다. 메모가 70쪽이나 됐다. 교습생들이 참을성 있게 기다려주었다. 그는 세스나기로 교습을 하던 중 클로디오 카스텔리에게 물었다. 방향타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조 날개로 방향을 잡아야지요. 한번 해봐요. 그런 다음 또 물었다. 보조 날개가 고장나면 어떻게 하죠? 방향타와 보조 날개가 모두 고장난 겁니까? 아니면 보조 날개만 고장난 겁니까?
둘 다. 방향타와 보조날개가 꿈쩍도 안 해서 둘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교관인 제이미가 말했다. 내가 당했어요. 툴킷이 방향키 페달 밑으로 들어가고 여자애의 옷소매가 보조날개 케이블에 도르래에 끼었어요. 그 일로 인해 난 지금 클로디오가 배우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모르겠는데요? 문이에요, 클로디오. 문을 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요. 교습생은 문의 잠금 장치를 풀고 바람의 저항 속에서 문을 밀었다. 세상에, 비행기가 돌아요. 그래요. 90도 좌회전한 다음 오른쪽으로도 돌아봐요. 문으로만. 교습이 끝날 무렵에는 질문이 복잡해졌다. 방향타와 보조날개, 승강타, 트림 케이블이 고장나고 스로틀이 완전히 열려 최대 이륙 출력 상태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라면 문들을 이용하고 혼합 조절기로 엔진을 닫았다 열었다 해서 해봐요. 이 대목은 교습생들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었지만 그들은 겁내지 않고 자신 있게 비행했다. 교습을 마친 후에도 몇층 더 자세히 배우러 다시 왔다. 2000피트에서 그는 스로틀을 아이들로 놓았다. 케빈 양, 엔진이 다시 멈추었군요. 어디에 착륙할 겁니까? 비행 중 5번째 착륙 연습이었기에 교습생은 느긋했다. 전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었다. 교관이 동력장치를 당기면 교습생들은 들판을 찾아서 활주로라도 되는 것처럼 착륙 장주로 활주했다. 교관은 교습생이 안전하게 착륙할 거라는 확신이 들면 다시 동력을 높였고 비행기는 예전 고도로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저기 착륙하려는 겁니까? 네, 교관님. 흙길 옆 갈색 들판에요. 케빈 양이 대답했다. 측풍으로 착륙하려는 건가요? 가로수를 가로질러서? 아닙니다. 바람을 타고 가로수와 나란히 착륙할 겁니다. 해낼 자신이 있습니까? 네, 교관님. 쉽게 해낼 겁니다. 제이미는 혼합 조절기를 차단으로 당겼다. 엔진이 완속 RPM에서 제로로 떨어지고 프로펠러가 덜덜거리며 정지했다. 나직한 바람 소리만 들리는 가운데 비행기는 글라이더가 되었다. 저기요, 교관님. 그래요. 들판에서 최고의 착륙을 해봐요, 케빈 양. 제이미는 조종사들은 알아내지 못하는 비행 교습이 특기라고 생각해왔다. 그는 공중에서의 이런 응급조치법을 잘 가르쳤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깨달았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야. 내가 제시하고 교습생 스스로 배우는 거지. 나는 아이디어를 내놓지. 문을 열어보지 그래요. 계기보다는 느낌으로 조종해보지 그래요. 저 건초밭에 착륙해서 비행기에서 나가 건초 더미를 뛰어넘어가지 그래요. 착륙해야 할 상황이라면 맨 땅도 어느 활주로 못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텐데. 그 순간 당신은 교관이 아니라 최면술사예요. 라던 마리아가 떠올랐다. 그는 눈 깜짝할 새에 와이오밍 하늘에 있었다. 나는 죽게 생겼는데 케이크 얘기나 해? 하필 정신병자한테 구조를 받다니. 마리아 오초아였다. 우연을 붙잡아 자기 목숨을 구하고 내 삶에 영향을 준 그녀는 내게 시공간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르쳐줬다. 마리아에게 최면을 건 것은 내가 20분간 그녀에게 준 도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리아가 내게 준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나를 영원히 변화시켰다. 제이미는 생각했다. 마리아, 지금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당신의 선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한참 후 그는 교습생에게 편지, 전화, 이메일을 받을 터였다. 그래서 엔진이 멈추고 폭발하는 동안 연료를 버리고 혼합기를 끄고 프로프, 즉 손으로 프로펠러를 회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프로프를 완전히 감소시킬 때 옆에서 교관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풀밭에서 최고의 착륙을 해봐요, 블레인 씨. 바람막이가 기름투성이었지만 저는 방향타를 밟고 회전하며 미끄러졌습니다. 창밖을 볼 수 있었지요. 긁힌 자국 하나 없었지요. 최고로 매끄러운 착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이미는 편지들을 보관했다. 여행길에서 내 고양된 자아를 양육하고 안내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뿌연 아침이었다. 안개가 자욱해서 시계가 제로 상태였다. 제이미가 컴퓨터 앞에서 경납고 임대료로 낼 개인 수표를 쓸 때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약간 초조한 기색의 여자 음성이 들렸다. 저는 제이미 포브스 씨와 통화하려고 하는데요. 전데요? 비행 교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만. 광고도 하지 않았고 제 번호가 어디 기재될 만한 데도 없는데. 비행을 배우고 싶어서요.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이 번호는 어떻게 하셨나요? 비행 잡지 뒤 표지에서요. 누군가 사인펜으로 선생님의 이름, 번호와 함께 뛰어난 교관이라고 적어두었더군요.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 좋네요. 저는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 더 알고 싶은 사항들을 가르칩니다. 수상 비행기, 재래식 항공기, 고급 비행 훈련. 주변에 비행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비행을 더 배우고 싶으면 전화 주세요.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끊지 마세요. 댁이 인사할 때까지는 기다릴 작정이었는데요. 제이미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좋은 학생이에요. 공부하던 참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내활이 뭔가요? 그녀는 시험을 보는 것을 반기며 대답했다. 비행기를 한쪽 방향으로 뱅크하다가 다른 방향으로 요 하는 거지요. 요는 좌우로 흔드는 것을 말한다. 내활은 착륙 시에 바람 속에서 표류하는 것을 막아주지요. 활주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바람 속에서 똑바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훌륭한 정의군요. 그는 대기 속도가 생기지 않게 고도를 낮추는 방법이라는 교과서에 나오는 답을 기대했었다. 일부만 맞는 책이었다. 언제나 하늘을 날고 싶었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셨고요. 함께 조종법을 배우려 했는데 그러기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이미는 모녀가 같이 조종을 배웠다면 즐거웠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감이네요. 어젯밤에 어머니랑 대화를 했어요. 어머니 꿈을 꿨거든요. 어머니는 저더러 우리 둘을 위해 배우라고 저랑 같이 날겠다고 말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슈퍼마켓 카트에서 선생님의 번호가 적힌 잡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일은 마치 처음 배우는 교습생을 가르칠 때도 있지 않나요? 전혀 없어요? 상세한 면접을 하면요. 두 사람을 위해 배워야 되는 사람이라면 2배로 열심히 공부할 텐데요. 그는 그 말에 빙그레 웃었다. 처음 배우는 사람을 받는다고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태도가 좋은 것은 확실했다. 그녀는 특히 실현시키겠다는 욕망이 강했다. 그들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날 약속을 했다. 긴장을 푼 그녀가 행복한 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비행교관은 머리색으로 선택하라고 했어요. 바보 같은 질문인 줄 알지만 혹시 머리가 회색이 아니신가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물어봐도 괜찮겠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제니퍼 블랙 오하라입니다. 친구들은 제니피라고 부르죠. 그녀가 말했다. 통화를 마치고 아주 잠깐의 시간이 흘렀다. 그녀의 이름을 들은 충격이 가시지 않은 제이미는 떨리는 필체로 비행 스케줄에 그녀의 이름을 적었다. 우연한 일들로 인해 만나는 사람들은 내게 교훈을 안겨주고 나도 그들에게 교훈을 주면 좋겠다. 그는 제니피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최면술사의 딸이 면접에 통과해서 조종을 배우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면접에 붙었다. 제니피와 어머니, 그들 둘 다.